천둥 소리가 하늘을 찢어발깁니다. 창밖은 이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했고 그 어둠을 뚫고 쏟아지는 장대비는 유리창을 깨부술 듯 거칠게 몰아칩니다. 비가 유리창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내는 비명처럼 들려오는 밤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장엄한 자연의 포효보다 더 날카롭고 더 소름 끼치는 금속성 쇳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비번 왜 바꿨어? 나 지금 밖에서 1시간째야. 추워 뒤지겠다고. 빨리 문 안 열어? 노인네가 진짜 노망났나? 30년을 넘게 내 자식으로 살았던 놈의 목소리입니다. 한때는 저 거친 목소리조차 천사의 나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놈이 처음 세상에 나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그 울음소리에 제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했었습니다. 놈이 유치원에서 돌아와 내 품에 안길 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엄마 하며 달려올 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대문을 흔들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 그때의 저는 놈의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올라 맨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쇳소리 섞인 고함은 더 이상 제 아들의 것이 아닙니다. 내 등뼈를 깎고 내 살점을 발라 만든 이 집을 탐내며 나를 살아있는 송장 취급하는 굶주린 포식자의 울음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살았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썩은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한겨울에는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거실에 텐트를 치고 내복을 3겹씩 껴입으며 버텼던 날들입니다. 고등어 한 토막을 사면 기름진 살점은 자식 놈 숟가락 위에 얹어주고 저는 비린내 진동하는 대가리만 쪽쪽 빨며 엄마는 원래 이게 제일 맛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내 몸뚱이를 땔감 삼아 자식 놈들 앞길을 밝혀주면 그게 내 노후고 내 인생의 유일한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 멍청하고 미련하고 가련했던 박정숙은 오늘 밤 이 빗줄기에 모두 씻어내 버렸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낡은 믹스커피 종이컵 대신 60만 원짜리 빈티지 와인이 담긴 무거운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인내심 한계야. 이거 안 열면 나 진짜 사설업체 부른다. 문 부수고 들어간다고.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거실. 불 켜진 거 다 보인단 말이야. 이 노인네가 진짜. 도어락이 거칠게 비명을 지릅니다. 띠리릭 띠리릭 오류입니다. 놈이 번호를 누를 때마다 거실 벽을 타고 불쾌한 진동이 제 척추를 타고 전해지지만 제 입가에는 오히려 서늘한 미소가 번집니다. 놈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오늘 제가 바꾼 건 단순한 도어락 비밀번호 4자리가 아니라는 걸요. 평생을 자식이라는 이름의 기생충들에게 심장을 뜯기며 살아온 내 인생의 비참한 연대기, 그 굴욕적이었던 세월의 문을 영원히 닫아 걸었습니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어 봅니다. 혀끝을 감도는 이 쌉쌀하면서도 우아한 향취를 왜 저는 68년 평생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까요? 아들놈은 지금쯤 제가 안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노인네 특유의 신음이나 내뱉으며 떨고 있을 줄 알겠지요. 아니면 정말로 치매라도 와서 비번을 잊어버린 줄 알고 혀를 차며 저를 병원에 쳐넣을 궁리나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거실 바닥에 흩뿌려진 저 추악한 진실들을. 제 발치에는 아들이 제 몰래 가입해둔 어머니 사망보험증서가 뒹굴고 있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야만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야만 놈의 도박빚이 탕감되고 놈의 인생이 화려하게 피어나는 이 기가 막힌 죽음의 설계도. 그리고 그 옆에는 재혼남 태수와 아들이 밤마다 내 잠자리를 확인하며 머리를 맞대고 속삭인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놓여 있습니다. 엄마 정신 오락가락할 때 빨리 도장 찍어야 해요. 다음 달이면 그 300억 대지,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우리 인생 역전이라고요. 그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제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제방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건 슬픔도 아니었고 배신감에 젖은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을 나라는 인간을 가두고 있던 모성애라는 이름의 쇠사슬이 녹아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으려는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어주는 게 무슨 고귀한 희생이란 말입니까? 아들아, 밖이 많이 춥지? 빗물이 구두 속까지 차올라서 발가락 끝이 시려올 게다. 옷은 다 젖어서 어깨가 덜덜 떨리겠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니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300억. 오늘 그 실체를 아주 똑똑히 니들이 죽어서 저승길에 갈 때까지 잊지 못할 만큼 처절하게 보여줄 테니까. 니들이 지금 부수려고 하는 건 이 집 대문이 아니라 니들이 평생을 기생하며 살았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다. 저는 와인 잔을 높이 들어 허공에 건배를 건넸습니다. 자식의 배신이라는 독약을 마시고 다시 태어난 여왕의 첫 번째 축배입니다.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발길질 소리가 이제는 마치 장엄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려옵니다. 아들아, 그래, 더 세게 두드려라. 그 소리가 커질수록 내가 준비한 지옥의 불꽃도 더 뜨거워질 테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300억의 주인인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훔치려 한 도둑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재혼한 지 고작 석 달. 그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봄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자식 놈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내 몸 하나 돌볼 틈 없던 저에게 오태수라는 남자는 하늘이 보내준 마지막 선물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오고 집안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질 때면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정숙 씨, 당신이 건강해야 내가 살아. 이거 식기 전에 마셔요. 당신 몸보신하라고 내가 약재 시장 가서 제일 좋은 것들로만 골라온 거야. 그는 늘 정성스럽게 달인 쌍화차를 들고 제 침대맡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주며 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던 그 다정한 손길. 그 따뜻한 온도에 속아 저는 제가 드디어 60평생의 고생을 보상받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당신 여왕처럼 모실게라고 속삭이던 그 남자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선량해 보였으니까요. 당시에 저는 그가 내민 것이 찻잔이 아니라 구원줄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은 서서히 독이 되어 제 몸을 잠식해왔습니다. 처음 한 달은 그저 잠이 좀 많아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 차를 마시고 나면 머릿속에 안개가 낀 듯 멍해지고 방금 내가 무얼 하려 했는지, 방금 남편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뻔히 알던 이웃의 이름이 입안에서만 맴돌 뿐 터져나오지 않아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며 태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숙 씨, 당신 요즘 자꾸 깜빡거리네. 아이고, 이를 어째. 당신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큰일 나겠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 미쳤다고 해도 내가 당신 끝까지 책임질게.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제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로 두꺼운 서류 몇 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거 사인해둬야 나중에 당신 정신이 더 흐려져도 내가 법적으로 당신 보호할 수 있어. 당신 재산, 저 페류나 같은 자식들이 한 푼도 못 가져가게 내가 미리 지켜주려는 거야. 나 믿지? 그 말에 감동에 눈물까지 흘리며 사인을 하려던 찰나 저는 보았습니다. 안경 너머로 비친 남편의 눈빛.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무게를 가늠하며 주머니 속에 칼날을 만지는 백정의 눈이었죠. 제 손이 닿은 종이 너머로 그의 탐욕이 전해지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매일 아침 내미는 쌍화차는 사랑이 아니라 사약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어가는 척, 미쳐가는 척 연기를 시작하기로요. 남편이 보는 앞에서는 그 독한 약 기운이 섞인 차를 맛있게 마시는 척하고는 그가 돌아서자마자 혀 밑에 숨겨뒀던 차를 미리 준비한 수건에 뱉어냈습니다. 남편이 방을 나가면 저는 입안을 물로 수십 번씩 헹구어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약 좀 더 세게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시장 노인네들이랑 멀쩡하게 대화하던데. 노인네가 생각보다 질기네. 서두르지 마라.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의심받아. 천천히 자연스럽게 치매 판정받게 하면 그 300억 대지는 그냥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다. 등기 이전 서류에 도장 찍을 때까지만 죽은 듯이 효자 노릇해.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내 재혼남과 내 배 아파 낳은 큰아들. 두 남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내 무덤을 파는 소리가 벽을 타고 안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고 제 앞에서 마음 놓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앞에서 제가 죽으면 그 땅을 팔아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아파트로 이사 갈지를 의논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 침대 머리맡 스탠드 및 낡은 녹음기 안에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가 1분 1초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제 방에 들어와 자는 척하는 제 얼굴을 한참이나 내려다볼 때 저는 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지옥을 맛보았습니다. 그가 제 목 근처로 손을 가져다 댈 때면 당장이라도 눈을 뜨고 그놈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놈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제 목숨값보다 무거워질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태수 씨, 당신이 끓여준 그 쌍화차. 당신이 정성을 들인 만큼 참 달더군. 근데 어쩌나 당신이 내 무덤을 파는 동안 나는 당신들이 평생 썩어야 할 교도소 담벼락을 쌓고 있었는데, 당신들이 내 정신을 갉아먹으려 할 때 나는 당신들의 탐욕을 하나하나 수집하며 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걸 당신은 죽을 때까지 꿈에도 모를 거야. 당신은 내가 정말로 당신의 가짜 눈물에 속아 전 재산을 넘겨줄 줄 알았겠지. 내가 치매에 걸려 내 이름 석자도 못 쓰는 허수아비가 될 줄 알았겠지. 하지만 보라고. 지금 밖에서 문을 부수는 저 아들놈과 내 옆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릴 당신의 그 비참한 미래를. 300억? 그래, 그 돈의 실체가 뭔지 오늘 밤 똑똑히 보여줄게. 그건 니들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 동반자가 아니라 니들 목을 한꺼번에 조여버릴 시퍼런 칼날이 될 테니까. 내 다정했던 남편 오태수 씨.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시간이야. 당신이 준비한 쌍화차는 끝났어. 이제는 내가 준비한 독배를 마실 차례거든.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1시간 넘게 비를 맞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던 아들놈이 거실로 들이닥칩니다. 뒤이어 거실 불을 켜며 나타난 남편 오태수가 당황한 척, 하지만 눈 속에는 안도감을 숨긴 채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아이고 정숙씨, 왜 이제야 열어줘? 애가 밖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당신 정말 약 먹을 시간 놓친 거야?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사람 겁나게. 오태수의 목소리는 걱정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거실 구석구석을 훑으며 혹시라도 제가 눈치챈 것은 없는지 혹은 다른 누군가와 연락하려 한 흔적은 없는지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묻힌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입가에는 침을 약간 흘리고 손가락 끝은 눈에 띄게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30년 생선 비린내를 견디며 살아온 제가 이 정도의 치매 연기쯤이야. 목숨을 걸고 하면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태수 씨, 누구야? 저 무서운 사람은 누구야? 나 무서워, 저 사람 나가라고 해. 제 목소리는 80대 노인처럼 힘없이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들놈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안도감과 비열한 미소. 저는 보았습니다. 아, 드디어 완전히 맛이 갔구나. 아들의 머릿속에서 제 남은 수명을 계산하며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나야 나. 엄마 아들. 정신 좀 차려봐. 우리 아까 말했던 그 서류, 도장 어디 있어? 그거 빨리 처리해야 엄마 병원비도 만들고 수술도 하지. 엄마 더 아프면 안 되잖아. 아들놈은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안 하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제 가방부터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제 소중한 사진첩이 밟히는 순간에도 저는 그저 멍청한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태수는 제 곁으로 다가와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아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들이 당신 걱정돼서 그래. 자, 여기 인감도장 있네. 일단 여기 찍자. 당신이 편해지려면 이게 제일 빠른 길이야. 내가 당신 지켜주려는 거 알지? 그는 식탁 위로 두꺼운 서류 다발을 밀어 넣었습니다. 증여계약서, 재산처분 위임장. 그 추악한 제목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글자조차 읽지 못하는 바보인 줄 알고 제 앞에서 대놓고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아들놈은 도장을 낚아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하더군요. 자, 여기 찍어. 여기라고. 아, 노인네 진짜 손에 힘 좀 줘봐. 저는 일부러 도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미안해 아들아. 손에 힘이 안 들어가네. 태수씨, 나 배고파. 아까 그 달콤한 차 좀 줘. 그거 마시면 힘이 날 것 같아. 오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에게 차는 저를 영원히 입 다물게 할 도구였으니까요. 그래, 정숙씨. 당신은 그 차 마시고 푹 자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아주 진하게 당신 좋아하는 약재 듬뿍 넣어서 한 잔 타올게. 아들은 잠깐 기다려. 엄마 기분 좋게 해드려야 도장도 잘 찍지. 오태수가 부엌으로 향하자 저는 아들을 향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하지만 아들만이 들을 수 있는 선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저 아저씨 조심해. 아까 보니까 네 이름 써진 서류는 밑으로 빼고 자기 이름만 있는 종이에 도장 찍으려고 하더라. 저 아저씨가 너 몰래 땅 다 팔아먹고 도망가면 어떡하니?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으로 뭉친 놈들에게 불신이라는 씨앗은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아들은 부엌에서 찻잔 부딪히는 소리를 내는 오태수를 의심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아버지가 정말 그랬어? 저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봤어. 저 아저씨 무서워. 짐승들은 배가 고플 때보다 서로의 몫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잔인하게 싸웁니다. 저는 아들이 오태수에게 다가가 아버지, 그 서류 좀 다시 봐요. 내 이름 빠진 거 아니죠? 라고 시비를 거는 광경을 보며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오태수가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고 거실에서는 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서류를 다시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 저는 그 지옥 같은 풍경의 정중앙에서 가장 우아한 사냥꾼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차 왔다. 정숙씨, 이거 마시고 우리 마저 이야기할까? 오태수가 들고 온 쌍화차에서는 평소보다 더 진하고 역한 한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안에는 아마 제 정신을 완전히 놓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게 할 독이 들어있겠지요. 저는 그 잔을 건네받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태수씨, 고마워. 당신뿐이야. 근데 이 차, 아들이 먼저 한 모금 마셔보면 안 될까? 우리 아들 밖에서 비 많이 맞아서 감기 걸릴 것 같아.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오태수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덫은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300억의 늪에 빠진 두 마리 짐승이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기까지 이제 단 한 걸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식탁 위로 오태수가 내민 쌍화차의 진한 향이 퍼져나갑니다. 그 향은 구수함이 아니라 사람의 뇌세포를 마비시키는 비릿한 약 냄새, 아니 죽음의 냄새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찻잔을 잡으려다 슬쩍 아들의 소매를 건드렸습니다. 제 손끝에는 이미 모성애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의 전율만이 흐를 뿐이었죠. 아들아, 너 안색이 안 좋다. 밖에서 비를 그렇게 맞았으니 이 따뜻한 차 네가 먼저 한 모금 마시렴. 엄마는 네가 아픈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너 아프면 이 300억 돼지가 다 무슨 소용이니? 오태수의 안면 근육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찻잔을 든 그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찻잔 속의 검은 액체는 그의 초조함만큼이나 출렁거렸습니다. 아니, 정숙씨,
이건 당신 몸보신하라고 내가 약재 시장을 사흘이나 뒤져서 특별히 다린 거야. 애는 젊은데 뭘 이런 귀한 걸 마셔. 어서 당신이 마시고 기운 차려야 도장도 찍고 내일 변호사도 만나러 갈 거 아냐. 애 걱정 마. 내가 이따 따로 챙겨줄 테니까.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놈들의 탐욕이라는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법을 저는 60년 인생의 고난을 통해 배웠으니까요. 저는 아들의 귀에 대고 다시 한번 아주 낮고 선명하게 오직 놈의 고막에만 꽂히도록 속삭였습니다. 아들아, 저 아저씨 좀 봐. 왜 저렇게 너한테 차를 못 마시게 하니? 혹시 저 차에 너 몰래 뭘 탄 건 아니겠지? 아까 보니까 네 이름 빠진 서류 뒤로 숨길 때부터 내 가슴이 철렁하더라. 저 사람이 너를 버리고 나까지 가로채서 해외로 도망가려는 건 아닐까? 제 속삭임은 아들의 뇌 속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은 이제 찻잔이 아니라 오태수의 눈구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핏발선 아들의 눈에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엄마가 마시라는데 내가 한 모금 마시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게 정색을 해? 설마 엄마 말대로 여기 못 탔어요? 나 몰래 엄마 바보 만들어서 서류 다 독식하려고? 이 자식이 미쳤나? 내가 누굴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야, 너 사채업자들한테 목숨 구걸하던 놈 아니야? 이 땅 담보로 돈 안 빼오면 너 내일 당장 한강물에 처박혀. 정신 차려, 이 멍청한 놈아. 오태수의 고함에 아들은 움찔하는 듯 했지만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팔아서 아버지 혼자 다 먹으려고 엄마한테 약 먹여서 바보 만들려는 거 아냐? 엄마가 아까 다 말했어. 아버지가 내 이름 뺀 서류 따로 챙겨서 안주머니에 넣었다고. 내놔. 내놓으라고. 뭐? 정숙 씨가 그걸 말했단 말이야? 당신 정말 알고 있는 거야? 아니지. 당신 치매잖아. 당신 미쳤잖아. 내 눈 똑바로 봐. 오태수가 당황해 제 어깨를 잡고 흔들려 하자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시 초점 없는 눈을 한 채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을 가늘게 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 저기 누가 와 있네. 태수 씨 전처가 와서 웃고 있어. 여보, 저 여자가 왜 우리 집 서류를 들고 있어? 왜 아까 당신이랑 통화하면서 정숙이 죽으면 그 돈 반반 나누자고 그랬어? 무서워. 태수 씨, 저 여자 좀 치워줘. 이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오태수의 전처와 비자금 모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암시. 오태수의 얼굴은 이제 잿빛을 넘어 시퍼런 흑빛이 되었습니다. 놈은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그보다 먼저 아들의 주먹이 오태수의 턱주가리에 꽂혔습니다. 이 늙은 구렁이 같은 놈. 우리 엄마 이용만 해먹고 나까지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어? 그 서류 내놔. 인감도장 내놓으라고. 두 짐승의 육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300억이라는 신기루를 잡기 위해 서로의 목줄을 물어뜯는 광경은 그 어떤 공포 영화보다 잔인하고 추악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거실 구석구석, 심지어 천장, 환풍구 안까지 설치된 고화질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짐승 같은 놈. 내가 네 사채 빚 갚아주려고 이 나이에 살인 미수 공모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쳐? 네가 감히 나를. 누가 공모야? 아버지가 다 시켰잖아. 엄마 죽여서 보험금 타자고 한 거 아버지잖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야. 경찰 오면 내가 다 불 거야. 아버지가 주동자라고. 저는 그들의 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클라우드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했습니다. 살인 예비 음모, 존속 살해 모의, 특수 폭행, 사기 미수. 니들이 오늘 밤 저지른 죄목만 해도 평생 감옥 밥을 먹어도 모자랄 게다. 저는 소파 옆에 놓인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잔인한 사냥개를 풀 차례였죠. 여보세요? 예, 오태수 씨가 지금 제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네요. 예, 아드님도 같이요. 지금 당장 와주세요. 약속한 돈은 이놈들 손가락 하나당 계산해드리죠. 제가 전화를 건 곳은 아들의 도박 빚을 받으러 온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법의 심판보다 당장 제 살점을 떼어가려는 빚쟁이들의 칼날이니까요. 아들아, 태수씨. 싸우지들 마렴. 니들이 기다리던 손님들이 곧 올 거란다. 그분들은 경찰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니들의 빚과 죄를 청산해 줄 거야. 내가 특별히 출장비까지 얹어줬으니 기대해도 좋아.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이제 둔탁한 타격음과 비명, 그리고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사채업자들의 거친 욕설과 쇠파이프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오태수. 돈 해온다며. 이 할머니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랑 장난해? 오늘 니들 둘 다 장기 하나씩은 내놓고 가야겠다. 지옥의 뚜껑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니들이 나를 치매라는 이름의 어둠 속에 가두려 했지? 이제 그 진짜 어둠 속에서 평생 나오지 못하게 해주마. 안방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침대에 누웠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수라장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도 완벽히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비명, 오태수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가 가구들을 박살내는 둔탁한 소리가 제 귓가를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야, 이게 자식들아. 돈 내놔. 오늘은 너희 둘 다 뒤졌어. 살려줘.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저 노인네가 다 조종한 거야. 저 할망구가 치매인 척하면서 우릴 낚았다고. 엄마, 살려줘. 나 죽어. 저 미친놈들이 나 죽이려 해. 다 아버지 때문이야. 저 영감이 엄마 죽이자고 했단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을 기다려온 완벽한 지옥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악기가 빚어내는 그 처절한 불협화음은 제 심장을 시원하게 관통했습니다. 놈들이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으며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하자 30년 넘게 가슴을 짓눌러온 생선 비린내가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가까워지더니 거실은 순식간에 경찰의 통제 아래 놓였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잠시 거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태수 씨, 폭행 및 살인 미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복의 아드님, 당신도 공동 폭행 및 존속 살해 모해 혐의로 연행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진 아들과 코피를 흘리며 포승줄에 꽁꽁 묶이는 오태수의 모습. 그들은 제 집에서 제 재산을 노리다 제 발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설치한 고화질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얼마 후 형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정숙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저희가 모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뒤집힌 식탁, 깨진 유리 파편,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사채업자들이 휘두른 쇠파이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치워야 할 쓰레기들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저는 형사에게 제가 녹화한 결정적 영상들을 건네주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태수와 아들은 제가 치매인 줄 알고 제 앞에서 마음 놓고 살인을 모의하고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짐승처럼 싸우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확인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두 사람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유치장에서의 면회.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오태수는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가식적인 사랑 대신 증오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 악마 같은 여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어? 사랑? 태수 씨, 당신이 나한테 준 건 달콤한 독이었고 내가 당신에게 준 건 그 독에 취해 스스로 파멸할 기회였을 뿐이야. 당신 전처가 당신 비자금 장부를 경찰에 넘겼다는 소식은 들었어? 이제 당신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 그게 당신 본 모습이니까. 그 다음은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놈 차례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살려줘. 저 아저씨가 나 시켰어.
나는 엄마 죽일 생각 없었어. 다 저놈이 시켜서 한 거야. 아들아,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니? 내가 내 돈을 탐할 때 이미 너는 살인자의 길을 택한 거야. 300억 땅은 이미 사회복지재단의 기부 절차가 끝났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이제 차가운 감옥 바닥뿐이야. 며칠 뒤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언론사의 플래시 세례로 번쩍였습니다. 오태수와 아들은 판사 앞에서도 서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추악한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장님, 저 박정숙이라는 여자가 치매에 걸려 망상증이 심합니다. 제가 오히려 저 여자를 돌보려 했을 뿐입니다. 오태수가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다 저 오태수라는 영감이 시켰습니다. 엄마 재산 탐내자고 저를 꼬드긴 주동자가 저놈입니다. 아들놈도 필사적으로 발악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출한 완벽한 증거들 앞에 놈들의 거짓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판사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 오태수에게 징역 15년, 아들 피고인에게는 존속 살해 모해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또한 두 피고인을 동일 교도소 내 격리 수용하되 매일 서로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의사봉이 3번 울리는 소리와 함께 놈들의 비명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다. 감옥 안에서도 너희 둘이 같은 방을 쓰며 매일 아침 서로의 추악한 낯짝을 보게 될 거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카메라를 향해 웃어 보였습니다. 잃은 것도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진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돈, 명예, 사랑? 나는 그 모든 것이 내게 독이 되었던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은 잃은 것들이 아니라 남은 것들로 사는 것이라는 걸. 30년 넘게 나를 옥죄던 그 지독한 생선 비린내는 이제 내 몸 어디에서도 나지 않는다. 나는 비로소 자유롭다.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놈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내가 300억 대지를 사회에 환원했다는 말을 끝까지 치매 노인의 망상이라고 믿었나 보다. 감옥에 가기 전 구속 정지 기간이었는지 놈은 내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망치를 들고 내 집을 습격했다. 놈은 광기에 휩싸인 눈으로 집안을 헤집기 시작했다. 거실 소파를 찢고 벽지를 뜯어내더니 급기야 사다리를 가져와 안방 천장을 노려보았다. 30년 넘게 우리 가족의 안식처이자 따뜻한 온기가 머물던 천장은 놈의 망치질 한 번에 비명을 지르며 찢겨나갔다. 콰광, 콰직. 석고보드가 박살나고 그 틈으로 수십 년 묵은 먼지와 곰팡이 핀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놈은 그 먼지 세례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미친 듯이 소리쳤다. 없을 리가 없어. 그 노인네 성격에 분명히 집안 어딘가에 금괴라도 숨겨놨을 거야. 300억 땅 문서, 비상금, 아니면 하다못해 비밀 통장이라도 천장 속에 박아뒀겠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 망할 할망구. 놈의 얼굴은 땀과 눈물 그리고 하얀 석고 가루로 뒤범벅되어 흡사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아기 같았다. 손톱이 깨지고 손등에서 피가 흘러도 놈은 멈추지 않았다. 천장에 단열재를 끄집어내고 전선 뭉치를 잡아당기며 놈은 보이지 않는 신기루를 쫓았다. 하지만 놈이 그 지옥 같은 사투 끝에 마주한 건 텅 빈 슬라브와 차가운 시멘트 벽뿐이었다. 300억의 실체? 그건 처음부터 놈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탐욕의 허상이었다. 나는 문 밖에서 그 처참한 소동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소동이 잦아들고 놈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을 때 나는 천천히 거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아들을 향해 나는 가장 아끼는 크리스털 잔에 붉은 와인을 가득 채워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은조렸다. 아들아, 천장까지 뜯느라 고생 많았다. 거기 뭐 좀 있더냐? 내가 무슨. 그 천장은 이제 내가 감옥에서 나와도 돌아올 곳이 없다는 이 엄마의 마지막 선언이란다. 이 집도 이미 매각 절차가 끝났고 내일이면 새 주인이 올 거다.
내가 평생을 바쳐줬던 300억은 이미 사회의 그늘진 곳으로 흩어졌어. 너에게 남은 건 저 부서진 자네들처럼 박살난 내 인생뿐이란다. 놈은 쥐고 있던 망치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놈은 무너진 천장 파편 위로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했다. 300억이라는 실체 없는 욕망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을 길러준 엄마라는 존재를 어떻게 천장처럼 가루로 만들었는지 놈은 그제야 깨달은 듯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눈물은 참회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처절한 상실의 비명일 뿐이었으니까. 세월이 흘러나는 이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 매일 아침 창을 열면 비린내가 아닌 시원한 파도 냄새가 나를 반긴다. 이제야 나는 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전성기다. 나를 버리고 얻은 이 평화가 내가 놈들에게 준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의 완성이다. 탐욕이 빚어낸 이 비극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의 새로운 시작을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가 모여 제 삶을 지탱하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테니까요. 가끔 신문을 통해 내가 기부한 땅에 세워진 정숙복지센터의 소식을 접한다. 그곳에서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을 볼 때면 비로소 내 300억이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든다. 돈에 눈이 멀어 나를 죽이려 했던 남편과 아들. 놈들은 평생 창살 안에서 그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피눈물을 흘리겠지. 저는 이제 파도 소리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